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 쇼. 나는 환경운동가다. 네, 오늘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님, 오늘 어쩐 일로 제 옆에 앉게 되셨어요? 오늘 좀 반드시 나올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오늘 뭐 말씀 주셨지만은 점심 먹고 디저트 쇼. 나는 환경운동가. 예. 이게 또 잔디가 환경 빼면 시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린 잔디. 그래서 유기농 잔디? 그렇습니다. 뭐 그린 잔디. 오늘 또 아마 그린하고 또 많이 관계가 예. 되는 것 같은데 또 디저트 쇼니까 예. 먹는 거잖아요. 예. 먹어줘야죠. 근데 디저트 먹는 건 없는데. 만들어야죠. 오늘은 그럼 유기농 잔디로 합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배종찬 소장님, 오늘 어떤 분과 함께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소개 전문인데요. 지난 8년 전이죠.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무려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하려고 한다. 이 그린피스의 숀 버니 수석 원자력 전문가의 주장이었는데요. 네. 특히 우리 한국이 가장 위험할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듣기 위해서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고 계시죠.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장마리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분들한테 장마리 씨께서 직접 어떤 분이 어떤 일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로 일하고 있는 장말입니다. 저는 그린피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 환경단체 그리고 일상에서 환경보호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지구를 구하는 일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업무적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이 주가 되는 원전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적 금융으로 해외 석탄 발전소 투자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대하는 해외 석탄 반대 캠페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린피스신데 이게 또 옷도 녹색 계열로 네, 입고 나오셨어요. 방송으로 보시면은 녹색, 예. 그린. 이것도 아까 명함을 제가 받았는데 명함도 그린피스 해가지고 녹색 바탕에다가 쓰셨네요. 네, 마침 마이크 선도 녹색이네요. 우리 거 아니에요. 아니 또 장마리 네. 캠페인은 앉은 마이크는 녹색이고 네. 배 소장은 노란색이고 저는 또 빨간색이네요. 마이크 색깔이. 네, 메가폰은 또 녹색이에요. 근데 캠페인이라는 본격 저희가 이 대화를 진행하기 전에 캠페인이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입니까? 그 질문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캠페이너는 사실 예를 들어서 해외 석탄 반대 캠페인의 경우 우리나라가 공적 금융으로 석탄 발전소 투자하는 걸 막고자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인 거죠. 그럼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고안하고 그 실제로 이행하는 업무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말로 옮기면 뭐가 좋아요? 활동가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아마 하는 일의 공통점을 상기하신다면 활동가로 보셔도 되겠지만 저희는 캠페이너라는 직책을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 방송 내용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TBS 앱 또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제 지난 2011년 3월 11일이에요. 8년 지났는데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사실 수습 불가의 현재 진행형의 사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유는 이번에 큰 화제가 지금 되고 있는 오염수 문제의 경우에는 이 방류 방식을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이외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염수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고요. 실제로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사모기 전부의 노심 용융이라고 그러니까 즉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 안에 어느 상황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예상 계획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또 특히 제염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사성 물질이 묻어있는 흙을 5cm 정도 파내서 이것을 검은 봉지를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옮겨놓는 정도의 그러니까 사실상 제염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이염의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방사성 물질을 오염된 지역에서 제거하게 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여전히
뾰족한 묘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계속 이제 기환을 하라는 종용을 받고 있는 그런 총체적 난국의 상황인 거죠.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체르노빌 원전 사고 기억나시죠? 최근께서도. 86년. 네, 이때 보면은 금방 30km까지 1980년 사고 이후에 폐쇄를 시켜놓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를 좀 시행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일본 정부도 사고 이후에는 네. 근방 지역에 이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네. 통제 구역으로 했죠. 근데 문제는 그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통제되고 있고 안전하다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기환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하고 또 이를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국민들 그리고 해외의 시민들에게도 공유를 해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공유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수 제거를 위해 도입한 기술이 방사성 핵종 제거에 효과적이다라는 어떤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들을 소통하는 등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보기가 조금 아쉽게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려진 것으로만 따지자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 그린피스에서 폭로하신 내용이 이제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 아베 정부가 이제 방류하려고 계획 중인 그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110만 톤. 이게 보니까 우리 63 빌딩 정도의 용적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 사실을 어떻게 그린피스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까? 사실 폭로라고 이제 알고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폭로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저희는 사실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부터 굉장히 경각심을 갖자고 경고했던 단체고요. 사고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관리 대책 계획을 굉장히 유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일본 정부는 오염수 관리 대책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제거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사용해도 제거가 될 수 없는 삼중수소 이것을 관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위원회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그래서 앞으로 오염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폐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적 평가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로서 일본 정부에게 권고를 하는데 오염수 관리 방안으로 5가지를 제안하고요. 네. 그중에 태평양 방류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덧붙인 말이 태평양 방류만이 가장 신속하고 저렴한 방법이라고 권고를 했어요. 네. 이후에 위원회 위원장들 그리고 일본 정부의 관계자들이 대외의 어떤 언론을 통해서도 이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방법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고요. 실제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도쿄와 후쿠시마에서 3차례 정도 주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역시 이 방안이 가장 안전하고 네. 신속하고 저렴한 방법이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5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다뤄보고요. 근데 지금 이 전문 용어를 좀 사용하시니까 지금 궁금해서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제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원자로 3기 안에 녹아내린 원자로가 네. 있잖아요. 네. 그 용역 물질이 있는데 이런 물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방사성 준위가 네. 녹아든 오염수라고 보시면 그럼 됩니다. 지하수가 그 원자로 밑으로 계속 스며들어서 이 100만 톤 가량 이렇게 차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는 그 벽을 이렇게 바다와 면에 있는 절벽 같은 토지를 엄청나게 많이 깎았어요. 네. 그러니까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수위 이상의 거리의 높이에 원전을 건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자로나 석탄 발전소는 이 안에 열기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로 해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취수를 하기 위한 어떤 설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땅을 깊게 깎았어요. 그래서 해수면에서 10m밖에 위에 위치해 있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범람을 할 경우 태풍에도 취약하고 물이 원래 잘 유입되는 구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원자로 이 위험한 물질이 가득한 이 원자로에도 물이 계속해서 직접 유입되고 있고요. 이 네. 물은 당연히 오염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상 후쿠시마의 산림이 굉장히 큰 이제
그 어떤 수관리의 자원 역할을 하는데 물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지하수 유입이 원래도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들어온 것들 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들이 모두 오염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톤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에서 직접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지하수도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라는 것이 이게 과연 뭐 의류들이 이 노출됐을 때 어떤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는 사람이 그 물에 노출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위협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오염수가 생겨서 보관을 115만 톤 정도 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계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네. 115만 네. 톤이 지금 있는데요. 이 중에 일본이 도입한 방사성 핵종 제거 기술을 통해서 이미 이제 오염수 처리를 한 물들이 있어요. 네, 재처리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처리를 한 이후에도 그 안에 발암 1급 물질인 스트론튬이 안전치,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는 안전하다고 본다라고 매우 보수적인 기준인데 이 기준보다 2만 배 높은 수준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처리를 했는데도 두 번에 2만 배 거쳤는데도 2만 배 이상. 그것도 이 원자로 사고 이후에 노출된 방사성 핵종은 약 200여 가지가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오염수 안에는 그중에 62여 가지, 그러니까 60여 가지가 좀 네. 넘는 물질이 녹아 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서 스트론튬만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스트론튬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네, 있는데. 물질만 그 정도가 되는 그런데 거죠. 그게 이제 만약에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만약에 그게 태평양으로 방류가 되면 일단 어류가 그거를 섭취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또 어류를 섭취하게 되면 결국 인간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우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방류할 수 없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도 정부에서 이제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계획이 아예 무마되게 하는 게 급선무고요. 예. 그리고 실제 만약에 방류를 할 정도로 이 오염수를 정화 작업을 한다고 하면 약 7억만 톤 이상의 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희의 계산이거든요. 네. 모두 정화하기 위해서요. 정화를 시키려면요? 그러니까 방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류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어떤 수위를 방사성 준위를 맞춰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는 그 많은 양을 재처리하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7억만 톤 이상의 물이 약 17년 동안 들어가야지만 안전한 수준 그나마 하지만 일단 그렇게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전제고요. 두 번째는 그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을 오랜 시간 동안 넣어도 정화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수준이 그렇게 안전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 저희의 추정이고 예상입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절대로 이 계획은 실현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지금 그린피스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네. 그럼 그 지난 8년 동안은 일본이 과연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았을까? 네네. 이게 사실 궁금해요. 우선 사고 직후에 네. 이렇게 원래 저장되어 있던 오염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유입이 여러 차례 되다 보니까 오염수 이외에도 유입되는 물들을 저장하는 탱크와 우물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고로 인해서 이게 오염이 되다 보니 관리 체계가 그때는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로 방출이 된 오염수가 첫 번째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한 300톤 정도가 사고 이후에 수년 있다가 뭐 고의는 아니고요. 사고로 방출되어서 국내 언론에도 여러 번 좀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계속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후쿠시마 원전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원전들도 이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들을 밖으로 방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사실은 방사성 물질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 핵연료 그 열 냉각을 시키려면 매일 뭐 200톤의 물을 그 용광로 안에다 원자로 안에다 넣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많은 물들이 지금 어디 보관이 100만 톤이 어디 보관돼 있는 거예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부지 상황을 찍은 사진을 여러 언론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제 하늘색 깔로 이렇게 원형의 탱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는 저장 탱크고요. 약 1000여
협력에 좀 안 되는 것으로 집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에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 탱크들을? 그렇죠.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방류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알겠어요.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보내고 계신데요. 일본에서 원전 사고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서 환경 운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보고서에서 활용한 모든 수치들은 도쿄전력이 공시하는 자료들입니다. 도쿄 전력에서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도쿄전력이 매번 수치화해서 내는 자료가 사실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근거해서 저희가 모든 수치를 작성을 한 거고요. 도쿄전력은 실제로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홈페이지에다가 영문으로 공개해 놓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방류 계획인데 사실 이걸 그린피스의 발표를 봤을 때 우리 국민들도 깜짝 놀랐지만 사실은 이걸 방류됐을 때에 일본 어민들도 강력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또 방류 외에 이렇게 아주 큰 위협에 노출된다면 사실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왜 국제사회는 또 잠자코 있는 건지 네, 그것도 궁금한데요. 어민들은 사실 아주 초기 단계니까 한국마저도 모를 때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와 협력해서 계속 이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를 해왔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작년 도쿄 후쿠시마에서 열렸던 주민 간담회에서도 굉장한 공분을 샀어요. 이 일본 정부의 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 위원회에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네. 대외적으로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어민들의 어떤 네. 강력한 반대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문제는 또 말이죠. 이 내년 도쿄 올림픽 때 이 야구를 그 돔구장이 있는 도쿄가 아니라 그 후쿠시마 근처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배경 왜 굳이 후쿠시마 근처에서 하려고 그럴까요? 올림픽은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굉장한 어떤 발전과 부흥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의 일부 경기,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올림픽 종목을 후쿠시마에서 한다는 것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상황이 잘 통제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어떤 하나의 소통 방식,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후쿠시마 이제 안전하다 이거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다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86년 그 체르노빌 일어났을 때 오염물질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는 작업을 하려고요. 소련의 광부 400명이 투입이 됐대요. 지하로. 근데 400명 중에 100명이 40살 되기 전에 죽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후쿠시마 근처에서 야구를 한다는 게. 네. 그 먹는 것도 지금 올림픽 때 후쿠시마 농산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체육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선수단권은 우리가 공수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후쿠시마 농산물로 선수들한테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도 대한체육회 발표는 봤었는데요. 예. 제가 문외한이고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올림픽 경기를 할 때 대부분의 식품들이 음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광고의 목적으로 네.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 선수들만을 위해서 음식을 공수한다는 게 현실적인 대처 방안인지 저는 좀 한 명의 시민으로서 네. 좀 궁금함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본질적인 대처가 아니라면 조금 더 현실에 적용 가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일단 저희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선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내세웠었던 거기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우려에 대해서 각 정부 부처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도 후쿠시마의 이 원전 방사능 상당히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건데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 근처에서 후쿠시마 근처에서 올림픽을 치르겠다. 그렇다면 이건 선수들 안전을 위해서도 또 그곳에 가서 경기를 보는 이 또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건 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왜 여기 국제올림픽위원회나 또 국제사회는 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좀 보이기 때문에 여쭤보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독일이라든지 미국에서도
후쿠시마에서 경기를 치르겠다라는 일본 정부의 발표 후에 도쿄 방사능 올림픽이라는 캠페인 제목으로 독일에서요. 네. 예, 시민들의 서명을 꾸준히 받아왔어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네. 특히 이것을 시작했던 그 단체, 독일 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노벨상도 받았고 공인된 단체고 또 의사들이 예. 이제 같이 만들었던 단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신력이 있을 텐데요. 해외에서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후쿠시마 근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점을 홍보하고 정치적인 메시지로 악용하는 사례에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이 아무 어떤 동의도 없이 이런 일에 포함이 되게 되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경각심이 국내 사회에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작될 수 있는 기점에 지금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독일에서도 저런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배정찬 소장님, 네. 도쿄올림픽 보이콧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나요? 우리 국민들은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 지난 2일 이번 달 초죠.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서 전국 502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했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보다 응답률 4.9%.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단순히 물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와 너무 연결되는 것이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제공되는 내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보이콧 찬성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응답 결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8.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일부 반일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후쿠시마의 이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네요. 자, 장마리 캠페이너님, 만약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면 이게 일본의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전 인류에 대한 죄악 아니겠습니까? 예. 국제법으로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사전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 경고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무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국제해사기구 그러니까 IMO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유일하게 이런 오염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이제 언급한 바 있고요. 네. 올해도 IMO 기구의 그 회의가 있고, 그리고 또 유엔의 인권 회의라든지 런던 협약의 당사국들이 회의하는 곳이라든지 국제사회에 관심을 유도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무대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것들의 외교적인 발언을 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이런 식의 정부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제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관련된 뉴스를 보더라도 이게 방류 계획 아직까지 단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이런 방류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걸 우리가 무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방사능을 제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도록 국제사회 압력을 좀 가해주면 좋은데 좀 소극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소극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우선 사실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오염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네.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이탈리아, 프랑스, 네. 러시아의 언론들이 한국 저희 사무소로 다시 연락을 주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한국에서 시민들이 이 문제를 점점 더 문제시하게 될 경우에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 아직 제대로 더 많이 드러나지 않은 이런 움직임들이 더 증폭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런 지점에서 한국 시민들과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이태리, 러시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나라들은 이제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 운동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가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독일 말고 또 다른 외국의 사례 중에 이렇게 반대 캠페인하는 그런 심각하게 좀 보는 나라는 없습니까? 일본 자국 내에서도 이 올림픽 반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한국에서도 언론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또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하는 것이 과연 안전하고 합당한가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네. 어떤 발언들도 방송이 된 적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좀 더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피스에서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정부는 대사를 초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더 우리 정부에서 좀 이런 정말 우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위협인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 더 있을까요? 우선 오늘 외교부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질문의 응답을 요구한 것도 일종의 제스처죠. 외교적인 네. 제스처고 국제적인 제스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어요. IAEA의 미팅도 있고. 국제 원자력 기구요. 예, 그렇죠. UN 인권위의 회의도 있고 예. 말씀드렸던 그 회의들에서 모두 참석해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계획, 방출 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해야 네. 합니다. 계속 압박을 네. 해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압박해야 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 후쿠시마 원전 내부 상황. 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있으면 오염수는 계속 쌓이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실상을 좀 정보 파악을 공유도 해야 된다. 파악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쇼 나는 환경운동가다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한 분께서 올림픽은 참석하되 생수부터 모든 먹거리를 한국에서 공수합시다. 그리고 후쿠시마 가까운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는 보이콧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문자 보면은 다들 붕괴하시는 문자들이 많은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 정부 차원 말고요. 시민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우선 저희가 여러 번 또 안내를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저희가 지금 청원을 받고 있는 오염수 방류계획 저지 탄원서 네. 그린피스 오염수 서명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서명이 사실은 굉장히 큰 효력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것을 일본의 외무성과 정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거든요. 예. 10월에 그때까지 많은 서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여러분은 지금도 정말 큰일을 해주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가 되고 정부가 정말 실천적인 그리고 전향적인 액션을 보여주려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번 오염수 사례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정말로 구체적인 질의와 요구를 일본 정부에게 정말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예.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매의 눈으로 같이 감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몇 명이나 서명을 했습니까? 저희가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네. 네. 그동안 약 4만 명의 오. 서명자분들이 진짜 2주 모여주셨어요. 만에요? 네. 서명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는지 안내를 좀 다시 해주세요. 네, 다시 드릴게요. 그 그린피스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린피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또 인터넷 웹창에서 그린피스 오염수 서명 검색하시면 네, 바로 나올 서명. 겁니다. 네. 예.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요. 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이렇게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재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인접 국가에서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원전들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좀 상기해 주시고 네. 한편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이나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려고 정책을 많이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너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장마리 캠페이너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노래 한번 추천을 해주실래요? 네, 저희 그린피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 저희가 1969년에 미국 암차카 반도에서 일어나는 핵실험 반대를 하다가 저희 단체가 생겼어요. 1969년에요. 네, 그린피스라는 단체명은 사실 그 녹색 지구 그리고 반핵 평화
이 단어가 합혀져서 그린피스라고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도 프랑스에서 핵실험을 하기에 이걸 반대하려고 십수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당시에 뉴질랜드에 정박해 있던 저희 배 레인보우 워리어가 폭파당하게 돼요. 당시 프랑스 정부의 공작으로 밝혀졌고 뭐 관련하는 사람들이 많은 벌을 받기도 했는데 20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뉴질랜드의 한 밴드가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앵커미라고요. 앵커미. 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룹 이름이 뭐예요? 머튼 버드라고 머튼 기억합니다. 버즈. 네. 네, 알겠습니다. 녹색지구 반핵평화 그린피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였습니다. 장 캠페이너께서 추천한 더 머튼 버즈의 앵커미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